그럼 오늘 첫 순서 키워드로 먼저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자식둔 죄인 사과, 또 불거진 장남 의혹. 아들의 불법 도박과 성매매 의혹이 휩싸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아내의 허위 이력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금 두 사람 다른 듯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두 후보가요. 어제 윤봉길 의사 추모식에 참석을 해서 나란하게 자리를 했습니다. 이혁근 기자. 어제 이 두 사람 앉아서 분위기가 어땠을지 상당히 좀 궁금하네요. 사진 두 장 보면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것 그래요? 같습니다. 먼저 지난달 22일 사진부터 한번 보시죠. YS 서거 6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사진입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두 후보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데다가 네. 웃음도 있고 실제로 두 후보가 실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마스크로 가려져서 뭐 웃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눈으로 봐서는 약간 뭐 웃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실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악수를 건네기도 했고요. 네. 두 후보가 짧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진, 오른쪽 사진 한번 보시죠. 아이고 완전히 다르네요. 두 후보가 완전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통점이라고는 마스크 쓰고 있는 것 빼고는 찾아보기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실제로는 가볍게 악수만 한 뒤에 대화는 없었고 주로 정면만 응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어제는 웃음도 없고 대화도 없고 냉랭한 분위기가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관측이 되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본 두 번째 사진,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 그대 먼 곳만 보내요. 뭐 이런 말이 좀 떠오릅니다. 이동석 기자. 그런데 어제 추모식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아들과 관련해서 또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들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추도식 참석 이후에 또다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영상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자식을 둔 죄인이니까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아드님 은행 예금 관련해서 관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 굉장히 차분한 목소리로 네. 직접 90도로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네, 어제 오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계속된 아들 논란으로 해서 이렇게 발목이 잡히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들 논란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라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한편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되 대선 후보로서는 내 행동은 계속해서 행보를 보이겠다. 이런 투트랙 전략을 보이는 것으로 현재 풀이되고 있습니다. 은영 위원님, 이재명 후보가요.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아들 관련해서 이제 처음 언급한 이후에 지금 보면 기회가 날 때마다 계속해서 고개도 숙이고 사과도 하고 아들 관련해서 언급을 해요. 이런 걸 보면 이 부분이 본인한테는 큰 상처가 됐구나.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의 아킬레스건은 도덕성 문제입니다. 일단 뭐 여배우 스캔들을 비롯해서 형수 욕설 논란 같은 거 추진력 있고 행정 능력 있다 이런 점은 장점으로 꼽히지만 도덕성에 있어서는 사실 윤 후보보다 좀 못한 점이 많거든요. 뭐 평가는 일단 그렇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혹보다는 비리나 도덕성 문제보다는 본부장이라고 해서 이제 본인보다는 부인 그다음에 장모. 그 장모 이런 의혹이 많은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도덕성이 항상 문제가 돼 왔어요. 네네. 그런데 본인의 도덕성도 사실 아킬레스건인데 이번에 아들의 도덕성 문제가 터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물론 자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도덕성 문제가 아킬레스건인데 플러스 가족의 도덕성 문제가 또 불거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은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과를 계속하는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는 사실 마지못해 사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정치 감각이 뛰어나요.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벌어진 일
내용을 뒤집진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사과를 제대로 하는 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경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도 민주당의 잘못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과를 하고 뭐 심지어 큰절까지도 했지만 이거는 특히 자신의 문제이거든요. 정부 뭐 문재인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본인의 도덕성 문제, 가족의 도덕성 문제이기 때문에 사과를 거듭해도 부족하지 않은 거죠. 특히 이제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사과를 제대로 또 신속하게 그때 그 문제가 이제 조선일보에 문제가 불거졌었죠. 그 나온 다음에 서너 시간 만에 바로 사과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좀 비교가 되는데 윤석열 후보는 부인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확인을 못 해가지고 아직도 뭐 며칠 지났는데 확인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바로 아들한테 확인한 거죠. 제대로 얘기해라. 그 3-4시간 만에 다 사실이다. 그리고 뭐 작년 7월까지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는데 지금까지도 불법 도박을 상습 도박을 해왔다고 문제가 지적되자 그것도 바로 몇 시간 만에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빠른 사과 그리고 한번 사과를 할 때는 진짜 진정성 있게 납작 엎드리는 게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거듭거듭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극복이 가능하냐? 이거는 어차피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의 문제거든요. 네. 일단 뭐 서울 경찰청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인가요? 그래서 아들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고소장이 접수가 됐고요. 네, 상습 도박이건 불법 도박이건 또 성매매 의혹도 아마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불법이 확인이 된다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적인 처벌 문제는 그렇고 그럼 아들이 처벌을 받겠지만 아버지의 책임은 없는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신제가를 못한 책임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로서는 사실 여성들한테 비호감 이미지가 있는데 아들의 이제 불법 성매매 의혹이랄까 또는 불법 도박 의혹 때문에 마찬가지로 또 여성들한테 비호감으로 비춰질 만한 혹을 하나 더 붙이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는 여성 후보들에 대한 여성 지지자층이 외면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뭐 악재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재명 캠프의 그 성평등 자문당 공동 단장을 맡고 있는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네네. 이재명 후보를 옹호한답시고 그 아들이 쓴 여성 비하 인터넷 게시판에 여성 비하 게시글에 대해서 그런 식의 발언은 여러 번 많이 경험했다. 안타깝지만 평범하기도 하다 하면서 오히려 대수롭지 않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네. 권인숙 의원이 부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이자 여성 인권의 상징이기도 한 인물인데 그런 식으로 진영 논리에 매몰돼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 양 옹호를 한다면 여성 지지자들은 특히 2030 여성 지지자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옹호를 무작정 옹호하는 것은 오히려 후보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진정성을 반감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본인에 대한 약점 플러스 또 여성 지지층에 대한 이런 문제까지 좀 비화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군요. 자, 이재명 후보 아들 관련해서요. 처음에 이제 불법 도박 의혹이 나왔습니다. 한 서너 시간 만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재명 후보가 바로 사과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뒤에 나온 게 불법 성매매 의혹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보니 그건 사실이 아니더라. 아버지로서 아들이 얘기하니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의혹이 하나 더 제기가 됐습니다. 이혁근 기자. 이번에 보니까 재산과 관련된 또 의혹이에요. 이거는 어떤 부분이에요? 아까 잠깐 이재명 후보가 직접 말했던 네. 관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던 부분을 네네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허정환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이 그제 논평을 냈습니다. 이재명 아들의 재산이 2018년에는 87만 원밖에 없다가 이듬해 2019년에는 5,004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다. 그러면 증여세 탈루냐 혹은 타짜냐 이렇게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요. 허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면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금융회사 인턴을 6개월 한 경력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늘어날, 재산이 증가될 소득원이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 관계자가 합법적으로 증여를 한 것이다. 그리고 5천만 원 가량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또 세무당국에도 신고를 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 사과를 할 때 장남의 불법 도박을 사과를 하면서 1,000만 원쯤 장남이 잃고 은행에 빚도 좀 있다. 다시 말하면 마치 장남이 빚만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했다 이렇게 비판 수위를 이어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이재명, 윤석열 이 두 후보에 대해서 모두 싸잡아 비판을 했습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대장동 대 고발 사주, 불법 도박과 성매매 의혹 대 채용 불공정. 마치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이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어서 서로 간의 험담, 서로 간의 허물을 비추고 있다며 싸잡아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들에게 5천만 원 증여한 거는 이거는 합법적으로 증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관보를 한번 살펴보라 이런 얘기를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윤 대표님, 지금 보면요. 이 이재명 후보 아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사과 이후에도 아들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의혹이 불거져요. 이 원천이 보니까 아들이 과거에 남겼던 이 커뮤니티 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발췌가 되면서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거든요. 그렇죠. 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자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올린 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조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승자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재명 후보 아들하고 걸린 혐의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도박, 불법 도박. 네. 그냥 도박은 뭐 경정이나 뭐 경륜이나 뭐 토토나 이런 거는 합법이고 문제가 안 되는데 불법 도박을 했다는 건 두 문제예요. 가지가 있더라고. 일반 그렇죠. 도박이 있고 불법 도박이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불법 도박을 했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건 인정을 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성매매. 성매매는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범죄죠. 불법이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온라인 사이트에 자꾸 뭐 술 먹고 워닝 뭐 도박에서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예, 예. 워닝한 돈으로 뭐 위닝한 돈으로 뭐 유흥을 하고 돈을 왔다. 유흥을 했다. 그리고 또 뭐 너도 돈 벌어서 뭐 사라. 뭐 이런 식으로 뭐 OP라는 말도 있어요. 오피스텔 성매매를 좀 뜻하는 은어라고 은어죠, 해요. 은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못 알아듣는데 그런 용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꾸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는 최근까지 자기 할머니 이재명 후보의 어머니 돌아가시고 발인한 다음 날도 그런 게 올렸다고 하거든요. 최근까지 대통령 후보 된 이후에도 올렸다고 하니까 최근까지 혹시 성매매 의혹이 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건 의혹뿐이지 사실은 본인이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확인하려면은 제가 다른 수사 검찰에서 하는 거 보니까 성매매를 확인하려면 그 뭐 마사지업소나 유흥업소에 가서 그 해당 날짜에 영수증을 보고 확인하거든요.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마사지만 했으면은 뭐 얼마인데 거기에 플러스 성매매를 했으면은 값이 더 비쌀 거 아니에요. 보통 카드로 할 테니까 그거 갖고 이제 성매매 여부를 확인하고 이 범죄를 규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 수사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의혹 제기는 아들이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썼기 때문에 계속 제기는 됐는데 확인하기는 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다. 물론 뭐 하기는 전면적으로 뭐 수사를 하면 되긴 하겠지만 이 건이 그렇게까지 할 정도인가 그래서 좀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좀 뭐 여러 가지들이 불거지면서 이동석 기자. 네. 민주당에서도 좀 상당히 좀 곤혹스럽지 않을까 해요. 지금 분위기는 좀 어때요? 네,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일단 논란의 불씨를 피운 거는 현재 김남국 의원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먼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김건희 씨 의혹을 덮기 위해서 저희 후보자의 아들 문제를 갑자기 터뜨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씨의 또 이런 어떤 사건이 일파만파 터지다 보니까 이걸 황급히 막기 위해서 또 한 거 아닌가 오히려. 네, 야당이 의혹을 덮기 위해서 이걸 아들 문제를 터뜨렸다 이런 발언을 한 건데요. 일단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서 굉장히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급기야 김남국 의원을 고발까지 했는데요. 같은 당인 박광온 의원까지 나서 김남국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일단 공작설은 선대위 관계자나 우리 당 의원님들이 직접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면서요.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다고 하는데요. 일단 박 의원은 후보의 사과 의미를 반감시키거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과 계속해서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은 의원님, 지금 이 민주당 상황 이동석 기자 설명대로만 보면 이 수습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엇박자가 나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진단을 해봐도 되나요?
엇박자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선대위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가족의 문제니까 가족이 해명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누구보다 잘 알죠. 아들의 문제니까 아들을 바로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해명을 하는데 선대위에서 근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사과 여러 번 하더라도 선대위는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또 선대위의 많은 대변인단들이 방송에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팩트 확인 및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도 약간 옹호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권인숙 의원 얘기 사례를 들었지만 김남국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공작이니 뭐 기획공세니 이런 식으로 본질을 호도하는 듯하게 옹호를 하면은요 오히려 사과의 진정성이 반감되거든요. 이중 플레이하는 거 아니에요. 후보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는데 다른 의원들은 그거 있잖아요. 공세 기획적이고 공작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아 이거 이중 플레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성 있게 보여주려면 선대위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아마 초반에 이런 전략을 제대로 짜지 못해서 김남국 의원이랄까 뭐 공작이라든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 같고 옹호를 한답시고 오히려 충성 경쟁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 후보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박광원 의원이 참 잘했어요, 사실은. 그거를 뭐 주변 선대위 관계자들한테만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의원이 어디 가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거든요. 각각 다 활동들을 하니까. 그래서 의원들한테 문자 공지를 딱 해서 후보의 뜻이 이러하니 딴 얘기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태도를 보여라라고 한 건 아주 잘 대응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옹호보다도 이 옹호에도 나름의 기술이 조금 들어가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혁근 기자, 지금 아들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와중에 이전에 계속 논란이 됐던 이 형수 욕설 문제 이 부분도 또 쟁점이 되더군요. 네, 맞습니다. 형수 욕설 이 육성 파일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트느냐 또 트는 게 맞느냐 그르냐 이걸 가지고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 이것이 공직선거법 251조 후보자 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내려놨습니다. 위반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녹음 파일 원본을 그대로 트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라 단정짓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 시민단체가 그제 부산에서 이런 후보 뽑아야 하겠느냐, 선관위가 원하는 대로 해당 영상 그대로 틀어드린다 이렇게 해서 크게 확성기에 대고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영상을 그대로 틀었습니다. 네, 앰프에다 대고요. 그리고 하단에도 보면 구속되는 그날까지 찢는다 이렇게 현수막도 내걸고 부산에서 계속 서면의 한 거리에서 영상을 재생을 했는데요. 이 단체는 깨어있는 시민연대라는 단체입니다. 시민단체이자 원외 정당인데요. 얼핏 생각하시기엔 야권단체나 뭐 야권 원외 정당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친문 성향의 정당입니다. 이 정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기치로 작년 3월에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시민 정당인데요. 이 정당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연이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는 네. 선관위에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이 녹음 파일을 튼 거란 말이군요. 그렇죠. 그것을 발췌를 하거나 아니면 뭐 속도를 변형을 하거나 이렇지 않고 그대로 원본을 틀어드린다 그래서 그대로 원본을 이 단체는 튼 겁니다. 이 단체 이 영상을 틀고 이 음성을 튼 거 외에도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을 했고 실제 고발인 조사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석 기자, 선관위에서 이거는 선거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 민주당에서는 좀 다른 얘기가 나와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굉장히 다른 의견을 현재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본을 틀어도 불법이다. 이런 기조를 굉장히 강조하면서요. 강경 대세에 대응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영교 총괄 상황실장은요. 비방 낙선이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선거법상 위법한 행위다. 민주당은 공면선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처벌 사례까지 이렇게 일명묘하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재생을 유포하는 경우 그리고 욕설 부분만 정상 속도로 재생하는 경우 이렇게 세밀하게 내용을 정리하면서 압박 아닌 압박,
압박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욕설 영상이 계속 확산될 경우에 민주당이 어떤 법적 조치에 나설지 그 부분도 앞으로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표님. 예. 선관위에서는 이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아니다. 그렇게 해도 이거는 위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물론 뭐 선관위 판단이 존중해야죠. 존중해야 되지만 민주당으로 봐서는 굉장히 뼈아픈 판단 아니겠어요? 선관위 유권 해석이. 네. 아니 이재명 후보의 가장 아픈 부분이 형하고의 그 관계 아니겠어요? 네. 그 욕설 테이프나 이런 게 그걸 방방곡곡에 전 국민이 듣는다고 생각해 봐요. 아주 뭐 아들이 이거 도박하고 이 성매매 의혹 있는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 민주당으로서는 다급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원본을 틀더라도 뭐 자막을 넣거나 약간 가공을 하거나 좀 일부를 잘라서 또 틀어주거나 뭐 차 안에서 틀어거나 이러면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해서든 이 차단을 시켜야 파급 되기 효과를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차단하려고 하겠죠. 뭐 저도 뭐 그 테이프 음성 테이프 들어보지는 않았지만은 들어본 사람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대응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응당 뭐 할 수 있는 대응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후보는 연일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나왔던 양도세 완화 부분도 그렇고요. 이번에는 이 코로나19 따른 손실보상금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냈는데 어떤 얘기인지 이재명 후보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뭐 당연히 국가의 방역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 활동에 제약을 가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손해가 아니라 최소한 방역 조치로 인해서 피해보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매우 턱없이 부족한 게 분명합니다. 은 의원님, 이 보상금 100만 원 문제도 앞서 이제 박수현 청와대 그 소통수석이 나와서 원래 이게 70만 원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100만 원으로 올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턱없이 부족하다. 계속해서 이렇게 대립각,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데는 나름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뭐 대립각을 세우려고 해서 뭐 세우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일단 100만 원 부족하죠. 제가 생각해도 그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문재인 정부가 나름 그래도 있는 예산에서 좀 더 올려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올렸지만 이거는 방역 지원금이라고 그러니까 손실보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2주일 동안 한마디로 긴급 멈춤을 하는 동안에 위로금조로 소상공인 320만 명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이 2주일 동안 예를 들면 영업시간 제한에 인원 제한에 뭐 이렇게 문을 닫게 만들었으면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걸 제대로 하는 게 가장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원래 지난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만 뭐 부스터샷도 맞고 병상 확충도 되고 코로나 뭐 확진자라든가 위중증 환자가 뭐 정상적인 단계로만 늘어났어도 단계적 일상 회복이 계속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가 오히려 이번 대선에서 그렇게 악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긴급 멈춤을 2주 동안 하잖아요. 연말 대목 시기인데. 네. 그런데다가 말이 2주지. 2주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년 또 1월까지 계속 갈 수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원래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역대 가장 큰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코로나 대응이었는데 지금 행위 방역, 상황에서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치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 이것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민심이 이번 대선의 최대까지는 아니라도 중대 변수로 떠오른 상황인데 이거를 놓칠 리 없죠.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심지어 그 윤석열 후보 쪽, 즉 국민의힘 쪽의 공약이었던 손실보상금 50조? 100조? 이것도 받겠다. 누가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빨리 이슈 선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제안을 누가 했느냐가 주도한 게 아니라 누가 추진력 있게 하느냐. 이게 국민들한테 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애초에 뭐 국민의힘 공약도 내가 가져와서 쓰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100만 원도 부족하다 이거는 방역 지원금 정도는 되지 않고 진짜 50조가 됐든 100조가 됐든 뭐 세출 조정을 하든 추경을 발행하든 해서
진짜로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의 발로라고 보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제 코로나 정책뿐만 아니라 가장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하는 게 부동산 정책이죠. 네. 부동산 정책, 코로나야 최근에 더 안 좋아졌지만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 스스로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여러 차례 인정했을 정도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완 정책을 내놓은 게 뭐예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를 1년 더 연장하자. 네. 그거를 1년 더 연장하자는 거고 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내년에 그 집값 공시 가격을 동결하자는 것까지 지금 당정 간의 의견이 그렇죠. 접근한 상태예요. 물론 이제 정부와 청와대에선 반대를 하죠.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지금 민심이 나빠져 있고 특히 수도권 민심이 나쁜 상황에서 이 지지층을 끌어들여야 하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코로나 민심을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사실 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뒤흔들고 정책 뒤집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물론 이재명 후보가 진짜 할까봐 무섭다는 말도 있었지만 오히려 내가 이거 정책 뒤집는 게 나는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한다라는 것도 보여주면서 정책의 유연성 또 실용, 민생 이런 걸 강조하는 차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앞서도 말했지만 민주당 내 일각과 국민의힘 측에서는 도대체 이재명 후보의 철학이 뭐고 가치가 뭐냐 이렇게 좀 비판을 하는 측면도 있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아마도 당분간 이런 욕을 먹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과감한 차별화를 아마 계속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윤 부동산 대표님은 정책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양도세 문제나 이 공시가 문제, 지금 은영미 위원은 이에 대한 뭐 비판도 나온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차별화, 좀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도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차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뭐 중도층을 겨냥해서 어느 정도 효과는 얻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당정청 여기에서 서로 손발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 지금 청와대는 뭐 양도세 문제라든지 이런 데 전혀 양보 안 한다고 하고 이재명 후보는 그거 완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니 국민들은 누구 말을 믿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소상공인 지원 문제도 지금 청와대에서 70만 원을 대통령이 밀어붙여가지고 100만 원으로 높였다고 지금 생색을 내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너무 적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것도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적다는 말 맞아요. 적어요. 세계 선진국 OECD국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을 우리나라처럼 지원이 박한 나라가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코로나가 온 지가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그동안 뭐 했냔 말이에요. 대통령 선거 이제 임박해서 한 80일 앞두니까 100만 원 적다고 하고 더 주자고 하고 하는데 일머리라는 게 일머리. 얼만큼 피해를 받는지 먼저 현장 조사를 해야 되고 지원하려면은 어떤 지원을 해야 되고 지금 607조 내년 예산 통과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또 적다고 하면은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느냐. 당정청 제일 인원 국회의원 169명 있는데 뭐하고 이런 인재 얘기하냔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국민을 너무 좀 가볍게 여기고 표 주는 사람 대상으로만 보는 거 아니냐. 맨 먼저 국민 재난지원금도 이재명 후보가 25조, 윤석열 후보가 50조,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100조, 어디 저 가락시장 경매 입찰하는 건가요? 이거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피눈물 나는 지금 연말 장사까지도 지금 다 포기한 자영업 소상공인을 도와주려는 그 진정성이 보이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고 이재명 후보가 이런 말하기 전에 당정청 국민들이 다수를 밀어줬잖아요. 그러면 내부에서 먼저 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의견 정립해야죠. 국민들한테 자꾸 뭐 던지식으로 돌 던지는 식으로 공 던지는 식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시켜줘서 더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윤영걸 대표가 참 많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